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지금 파리 에펠탑 아래에서 사람들이 바게트 대신 피시앤 칩스를 먹고 루브르 박물관 안내 방송이 프랑스어가 아닌 런던 억양의 영어로 나오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600년 전, 이 말도 안 되는 상상이 현실이 되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단 하나의 조약 때문에 말이죠. 오늘 우리는 트로아 조약이라는 한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왕국의 붕괴와 기적 같은 재건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왕관이 금이 가고 그 뒤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시간. 프랑스에겐 정말이지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 그 아찔했던 역사의 현장으로 가봅니다. 자, 이야기는 14세기 말 프랑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왕은 바로 샤를 6세였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139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0년도 더 전의 일이죠. 왕이 갑자기 정신병을 앓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잠시였다가 이게 평생 그를 괴롭힙니다. 어떤 날은 자신의 이름도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부하들을 공격하기도 했대요. 상상해보세요.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이런 상태라니. 왕이 제 역할을 못하니 프랑스엔 거대한 권력 공백이 생겼겠죠. 마치 배의 선장이 없어진 것처럼요. 이 틈을 타서 나라는 안팎으로 너무나도 취약해집니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게 된 거죠. 선장이 없는 배는 산으로 갑니다. 프랑스는 이제 스스로를 삼킨 왕국이 되어버렸어요. 왕이 아프니 그의 주변에서 권력을 차지하려는 두 파벌이 나타났으니 바로 아르마냐크파와 푸르고뉴파였습니다. 이들은 마치 친척들끼리 싸우듯 왕자를 두고 피 튀기는 내전을 벌였죠. 그런데 이 갈등이 극에 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1419년 부르고뉴 공작 용맹공장이 미래의 왕인 도팽 샤를과 만나 회담을 하던 중에 아르마냐크파에 의해 암살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야, 이건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부르고뉴파는 완전히 돌아섭니다. 이제 프랑스 왕실은 우리 적이다. 선언하며 그들은 프랑스의 최대 적국이었던 잉글랜드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프랑스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동안 잉글랜드에서는 아주 야심만만한 젊은 왕 헨리 5세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옳거니 프랑스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내 왕위를 주장할 절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했겠죠. 1415년 그는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아젠쿠르 전투라는 역사적인 대전투에서 프랑스군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요. 당시 잉글랜드의 장궁병들이 프랑스 중무장 기병들을 그야말로 쓸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전투는 프랑스 귀족 사회를 완전히 박살냈고 잉글랜드의 군사적 우위를 전 세계에 과시하며 파리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헨리 5세는 물 만난 고기처럼 거침없이 나아갔죠. 결국 1420년 프랑스의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젠쿠르 전투에서 승리한 헨리 5세는 부르고뉴파와 굳건한 동맹을 맺고 이제 프랑스의 수도 파리까지 점령해버립니다. 병으로 고통받던 샤를 6세와 프랑스 왕실은 사실상 잉글랜드와 부르고뉴 연합의 포로 신세가 됩니다. 프랑스는 정말 존립의 위기에 처했어요. 마치 수술대에 오른 환자처럼 살기 위해서는 굴욕적인 평화 조약이라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420년 5월 21일 프랑스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문서, 바로 트루아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힐 거예요. 첫째, 잉글랜드의 헨리 5세는 프랑스 샤를 6세의 딸 카트린과 결혼합니다. 이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죠. 하지만 두 번째, 헨리 5세가 아픈 샤를 6세를 대신해서 프랑스를 통치하는 섭정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나라를 넘겨주는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세 번째, 샤를 6세가 죽으면 프랑스 왕위는 헨리 5세와 그의 후계자에게 넘어간다? 와, 이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프랑스의 정당한 왕위 계승자였던 샤를 6세의 아들 도팽 샤를은 왕위 계승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프랑스 왕실의 피가 흐르는 왕자가 졸지의 왕이 될 자격을 박탈당한 거죠. 이건 단순히 문서 한 장이 아니라 프랑스의 운명을 뒤바꾼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도팽 샤를은 엄청난 범죄, 즉 용맹공장의 암살을 지시했다는 명분으로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합니다. 그야말로 억지 주장이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조약의 법적 기반 자체가 아주 흔들렸다는 거예요. 첫째, 정신병을 앓던 샤를 6세가 과연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었을까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에게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게 한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둘째, 프랑스 법에는 국왕이라도 자신의 왕가와 후계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왕위 양도 불가 원칙이 있었습니다. 마치 회사의 주인이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회사를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결국 이 조약은 힘으로 밀어붙인 법적으로는 아주 취약한 문서였습니다. 불쌍한 샤를 왕세자는 졸지에 추방당한 왕세자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참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운명의 반전이라고 할까요? 1422년 트루아 조약을 주도했던 헨리 5세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그것도 8월에요. 그리고 2달 뒤인 10월, 병약했던 샤를 6세도 세상을 떠납니다. 와, 마치 드라마에서 악역이 갑자기 죽고 그 뒤에 뭔가 반전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죠? 조약의 핵심 인물 2명이 불과 2달 사이에 모두 사라져버리니 프랑스의 운명은 다시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반전이 과연 프랑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상황이 기묘해졌습니다. 트루아 조약에 따르면 헨리 5세가 죽었으니 그의 갓난아들인 헨리 6세가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공동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맙소사, 갓난아기가 두 나라의 왕이라니. 그런데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했던 도팽 샤를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당한 프랑스의 국왕이다 라고 선포하며 스스로 샤를 7세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영토는 루아르강 남쪽의 아주 일부 지역에 불과했고 적들은 그를 조롱하며 부르주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파리는 적들에게 빼앗긴 채였으니 마치 수도 없는 왕이나 다름없었죠. 하나의 왕관을 놓고 2명의 왕이 대치하는 이 기묘한 상황에서 프랑스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때 프랑스가 절망의 나락에 빠져 허우적대던 1429년 한 줄기 기적의 불꽃이 등장합니다. 바로 17세의 어린 소녀 잔 다르크입니다. 이 소녀는 자신에게 신의 계시가 내렸다고 주장하며 내가 위기에 빠진 샤를 7세를 구하고 프랑스를 해방시키겠다고 선언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모두가 좌절하고 포기하려 할 때 어린 소녀가 나타나서 내가 해낼 수 있어요 라고 외치는 장면을요. 그녀의 확신에 찬 눈빛과 강력한 리더십은 패배감에 젖어 있던 프랑스군에게 새로운 희망과 불타는 투지를 불어넣습니다. 이거 정말 신이 보낸 구원자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잔다르크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잉글랜드군에게 포위되어 함락 직전이던 중요한 도시 오를레앙을 구원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와,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잉글랜드군이 우리는 야전에서 절대 지지 않아 라는 무적 신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잔 다르크가 그걸 깨뜨린 거죠. 이 승리로 프랑스군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부르주의 왕이라 불리던 샤를 7세를 직접 이끌고 적진을 뚫고 뚫어 프랑스 국왕의 전통적인 대관식 장소인 랭스로 향합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마침내 1429년 7월 샤를 7세는 잔 다르크의 도움으로 랭스 대성당에서 공식적인 대관식을 거행하고 프랑스의 신성한 왕으로 즉위합니다. 와, 이 대관식은 정말 프랑스인들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졌을 거예요. 그동안 프랑스를 뒤흔들었던 트루아 조약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샤를 7세야말로 프랑스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군주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부르주의 왕이라고 비웃음당하던 그가 이제 명실상부한 모두가 인정하는 프랑스의 국왕이 된 거죠. 잔 다르크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샤를 7세의 대관식으로 그의 정통성이 확고해지자 프랑스 내부의 정치 지형은 그야말로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1435년 아주 중요한 아라스 조약이 체결되어 이 조약으로 프랑스 내전의 핵심이었던 부르고뉴 공작이 드디어 잉글랜드와의 동맹을 깨고 샤를 7세를 프랑스의 정당한 왕으로 인정합니다. 와, 이건 정말 판세가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가장 강력한 동맹을 잃은 잉글랜드는 이제 프랑스 땅에서 완전히 고립됩니다. 마치 외딴 섬처럼요. 이로써 전쟁의 추는 프랑스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됩니다. 이제 잉글랜드는 발 뻗고 잠잘 날이 없었을 거예요.
샤를 7세는 이제 국왕으로서 정말 대단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군대를 개혁해서 강력한 상비군을 만들고 잉글랜드가 차지했던 프랑스 영토를 하나씩 체계적으로 되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요. 그리고 마침내 1453년 카스티용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무려 116년간 이어졌던 백년 전쟁은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잉글랜드는 프랑스 대륙의 모든 영토를 잃고 정말 작은 항구 도시인 칼레만을 겨우 유지하게 돼요. 와, 그렇게 프랑스를 지배하려 했던 트루아 조약은 이제 역사 속의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죠. 통쾌하지 않나요? 여러분, 트루아 조약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큰 굴욕 중 하나였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암울한 시기 속에서 프랑스는 진정한 국민 의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저 봉건 영주들의 개인적인 왕위 다툼이었던 전쟁이 외세의 지배에 저항하는 우리 국민의 전쟁으로 변모한 거죠. 마치 동네 싸움이 우리 동네를 지키자는 시민들의 단합으로 이어진 것처럼요. 왕국을 거의 잃을 뻔했던 이 위기야말로 프랑스를 단순히 흩어진 영지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주권 국가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 비로소 프랑스는 우리는 하나다 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거죠. 역사상 가장 완벽한 패배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전쟁에서 지는 걸 넘어 아예 우리 민족의 정체성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것 아닐까요? 백년 전쟁 중 프랑스가 마주했던 공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적과 하나가 되기를 강요받았던 순간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력한 저항의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사가 아닙니다. 지금의 프랑스를 만든 가장 고통스러운 탄생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흥미롭고 또 많은 생각을 안겨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흥미로운 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라는 수사비를 지원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